오늘의 뉴스 내가 뭐라 그랬어? 저기 누구야? 황교안이가 총리가 되면 메르스에 대한 뉴스가 메르스 속보가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 했죠. 그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믿은 사람. 황교안이가 총리가 되면 그 메르스 속보가 저 TV에서 사라질 거다. 메르스 진정 국면이다 말면서 종편이 나서갖고 그동안에 무슨 치사율 40%라면서 지랄 연병을 떨었던 종편이 어저께 황교안이가 총리 된 다음에 메르스 진정 국면 개뻥을 치고 있죠. 그죠? 예. 신기하죠? 망치 부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니까 정말 역신하죠? 아니 어쩌면 총리 되자마자 메르스에 대해서 내가 그랬잖아. 어저께 그저께부터 이 메르스에 대한 현황 보고가 늦어졌다. 그 뉴스로 다루지 않는 거야. 뉴스로 메르스 현황 보고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TV나 라디오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뭐 지금 5%도 안 돼. 그지? 지난번에 100%는 황교안 전에 100으로 다뤘다면 지금 5 정도 다뤄. 형식적으로. 그죠? 예. 그 연합뉴스 뭐 속보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정말 권위 있는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가 6월에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르스 사태 6월까지 사태 수습은 어렵다. 7월 달에 가서 수습하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의사가 그랬던데,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메르스 사태가 종식됐다고 선언하는 것은 마지막 환자가 다 완치되고 더 이상 추가로 확진 환자가 없을 때 그때 가서 완치됐다고 사태가 종료됐다고 하는 거지. 어디서 6월 말까지 종료한다는 얘기가 나오냐. 근데 그 의사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더라. 오마이 인터뷰에 보니까 어떤 의사도 똑같이 얘기했어. 지금 뭐 사태 종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보면 간간히 6월 25일 그런 얘기 들었죠. 어디선가 내가 들었어. 어느 뉴스인가에서 6월 25일이 이제 기준이 될 거다. 그 정도가 되면 메르스가 이제 잡힐 거다. 그런 얘기를 내가 지난주엔가 들었어. 기억나요? 어떤 뉴스인가에서 다음 주 후반 정도가 되면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 어디선가 들었지.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장관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6월 25일 6일이 되면 그 메르스가 진정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확진 환자가 아직도 112명이나 치료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사망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이 메르스의 그 확진 환자가 56%가요 격리자 바깥에서 나왔어. 이게 중요한 사건이야. 지금 격리자가 6,000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격리했다가 해제된 게 4,000명, 현재 격리 대상이 한 5,000명,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확진 환자 중에 56%는 격리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격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정부가. 그런데 6월 25일 6일이 되면 메르스가 진정될 거라고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까? 6.25 전쟁 기념일. 6월 25일이 6.25 전쟁 기념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 6.25를 기점으로 해서 또 북한파리, 또 빨갱이파리라면서 그 메르스 덮으려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다음 주 말이 되면 일주일 뒤에 메르스가 잡힐 거라는 어떤 근거도 없어. 지금 환자들이 일주일 뒤에 다 완치되겠어요? 일주일 뒤에 사망자가 안 나오겠어요? 추가 환자가 없겠어요? 확진 환자가 없겠어요? 그 6월 25일 6일에 그 기점으로 메르스가 사라질 거라는 그 주장, 그 터무니없는 주장의 근거는 이 6.25 전쟁, 6.25 전쟁 그때를 기해서 아마 다음 주 말이 되면 한국 전쟁에 관해서 디립다 떠들어대면서 뭐 전쟁 관련 이야기들로 할아버지들 또 겁주고, 그러면서 안보, 주둥이로 안보, 그러면서 이 노인층의 결집을 통해서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뻥 치려고. 그런 뉴스가 다음 주 예상 뉴스야.
다음 주가 되면 전쟁 이야기를 막 하면서 6.25 전쟁 기념 얘기를 막 하면서 안보의 중요성 얘기하고 이렇게 빨갱이팔이 하면서 노인층의 정서를 자극한 다음에 그 박근혜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뻥뉴스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예상되는 뉴스. 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안보란 얘기는 입 밖에 꺼내면 안 된다고 봐. 안보. 애국가 4절까지 외워야 애국자다. 그게 황교안의 주장이죠? 그러면 우리 조카도 애국가 4절까지 외우면 군대 그만하고 보내줘. 우리 청년 학생들, 그 젊은 애들 군대 가서 2년씩 꼬박 썩어야 되는데 걔네들도 애국가 4절까지만 부르면 그냥 군대 빼줘. 두드러기 났다고 빼주면 될 거 아니야. 두드러기가 심해가지고 군대를 못 갈 정도의 두드러기였다는데, 만성 단마진이었다는데 그 두드러기를 본 사람이 없어. 그 동창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중에 두드러기를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도 만성 두드러기라고 뻥을 치고 군대를 안 간 놈이 총리라면서 그러면서 무슨 안보야. 안보는 좀 어이가 없어. 안보 얘기만 해봐. 그냥 주둥이 꼬매버려야지. 그 다음에요, 지금 막 그 뉴스에서 메르스 뉴스가 지난주까지는 막 환자가 늘어난다, 뭐 공포감을 막 부추긴 뉴스가 100이었어. 근데 이제 다 줄어들고 5 정도가 남아있는데, 5 정도 뉴스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 의료진에 대한 막 미담, 의료진에 대한 미담을 막 만드는 거 하나. 그 다음이 뭐냐, 실종된 시민의식이라 그러면서 그 메르스 격리자들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비난하는, 그게 핵심 내용이야. 그죠? 지금 종편에서 황교안 투표하기 전까지는 막 메르스가 위험하고 뭐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뭐 4차 감염, 그렇잖아. 뉴스에서 계속 4차 감염 위험성 얘기하면서 지역 전파 가능성을 감안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더니, 황교안 총리 투표 끝난 다음에 의료진에 대한 미담 뉴스하고, 그 다음에 실종된 시민의식, 그러면서 막 국민들이 메르스를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막 뭐 몇 번 환자가 뭐 제주도에 3박 4일 원래 격리 중이었는데 병원을 뛰쳐나가가지고 뭐 3박 4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하고 왔다. 그래갖고 제주도 호텔이 뭐 폐쇄가 됐다. 그래서 실종된 시민의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니네 아버지가 메르스라며 이러면서 의료진의 자녀들을 학대했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그 메르스에 대한 문제를 정부의 무능 탓이 아니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어. 물타기죠. 이거 물타기야. 그러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시민들한테 시민의식을 바란다. 여러분, 시민들한테 시민의식을 바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윤리를 가르칠 때, 국민윤리를 가르칠 때, 윤리가 뭐냐, 윤리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가 공생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도리, 그걸 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윤리라고 해서 이제 가르칠 때 그런 내용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윤리라는 건,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라고 할 때 그 윤리라는 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 이걸 윤리라고 그래. 그래서 또 이 윤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덕도 있고 규범도 있고 법도 있다. 그런 거 옛날에 배웠던 기억나죠? 그래서 도덕이 가장 큰 개념이야. 도덕이 가장 넓은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규범이라는 게 있고, 규범 안에 가장 최소한의 도덕이 법이다 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거는 어떤 뭐 또 규범이냐, 동호회 규칙, 학교 교칙, 이런 것들도 규범이에요. 지키기로 약속한 규칙이 있다면 그게 규범이 되는 거고, 도덕이라는 건 법이나 규칙의 개념이라기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도리야. 그러니까
효도해라 이건 법이 아니야. 불효해도 불효 부모에게 예를 갖추지 않아도 처벌받지는 않잖아. 부모를 때렸을 때 불효죄 아니에요. 폭행죄로 처벌받는 거야. 존속 상해죄 이런 걸로 처벌받는 거지 불효죄가 아니야. 그래서 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덕의 개념이지 법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구성원들이 서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즉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절할 때 그 예의라는 게 뭐냐 예라는 게 뭐냐 하면 남이 나를 대접해주기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그게 예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라는 개념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대우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그게 예라는 거야. 이 예도 일종의 도덕인 거죠. 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규범이고 그 도덕적 규범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덕규범, 법규범으로 나눠지는 거다. 그랬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은요. 이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그래. 그런 얘기 들어봤죠? 모든 걸 법으로 규정하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나머지는 스스로 도덕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야, 애들한테. 즉 시민의식이라는 건 법의 개념이 아니라 윤리의 개념이에요. 도덕의 개념이지. 도덕의 개념인데 자, 이 도덕성이라는 건 어디서 비롯되느냐. 도덕이라는 개념이 이게 도와 덕에서 나온 말이야. 동양 철학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면 동양에서 노자나 장자가 일찍이 가르친 바가 뭐냐 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게 옛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도하는 자, 왕과 선비들이 예를 지켜야 그 백성들이 따라한다. 그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이었어. 그리고 어른이 먼저 본을 보여야 아이들이 그 예를 따라간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르쳤던 그 예의에 대한 그 기준이었어요. 무슨 말 하고 싶겠어. 지금 메르스 격리 중에 탈출해가지고 제주도 여행 가서 그 호텔을 문 닫겠다고 시민이 쌍욕을 먹고 있어요? 그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인격살인 아닌지 묻고 싶어. 그 환자에 대해서 그거 인격살인 아니야? 35번 의사에 대해서 박원순이 공개한 건 인격살인이라며. 그러면서 제주도 여행 갔던 그 환자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 그거 인격살인 아니야? 왜 이렇게 이중잣대를 갖고 들이대? 자, 무슨 얘기냐? 이 시민의식이 실종된 이유가 뭐겠어요? 시민의식이 실종된 이유. 아니, 황교안이가 총리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메르스 때문에 바빠도요. 메르스 때문에 걱정돼갖고 뉴스 계속 봤어. 그리고 팩트TV 시청률 최고 나왔었잖아. 근일간에 2,000명 넘게 그 팩트TV 청문회 들여다 봤어. 그래서 황교안이가 그 모든 병역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소송건에 대해서도 특히 사면 문제, 사면에 개입하면 그거 무조건 불법 로비다. 그거 변호사법 위반이다.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다 들었어. 한마디로 지금 황교안이 청문회 동안에 그 밝혀진 잘못이 11가지 이상이라고. 편법, 탈법, 범법.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하면서 박근혜가 황교안더러 부정부패를 척결하래. 내가 볼 때 황교안이 박근혜 데리고 같이 감옥으로 들어가면 그 박근혜가 얘기한 거 2가지가 크게 해결되는 것 같아. 박근혜가 이제 황교안이더러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야. 내가 볼 때 황교안이가 박근혜 손 붙잡고 감옥으로 둘이 나란히 들어가면 그 큰 부정부패 2개가 척결되는 것 같아. 그지? 내 말이 맞지?
내가 볼 때 둘이서 손붙잡고 감옥으로 가는 게 진짜 이 국가에 정말 문제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지름길이야. 총리를 계속 바꿔대고 있는데 총리를 바꿀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대통령의 문제인 거야. 그렇게 편법, 탈법, 탈세하고 병역 기피하고 불법 증여하고 세금 안 내고 그래 그 변호사법 위반하고 전관예우로 돈 벌고 그런 애를 총리로 앉혀놓고 국민들더러 법을 지키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거야. 소가 웃고. 지나가던 소가 비웃고 지나가던 개가 웃어. 지나가던 고양이가 뻐큐를 날릴 일이야. 어디서 국민들더러 도덕규범을 지키라고 그래. 시민의식에 실종된 시민의식? 정치 윤리를 버린 애들이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탈세하고 범법한 주제가 어디다 대고 국민들더러 법을 지키래. 당연히 시민의식이 실종되지. 내가 볼 때는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하냐 하면 이거 계속 관련된 문제가 터질 것 같아. 여러분 무엇보다 그 사건 알죠? 그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황교안 변호했던 변호사가 칼 맞은 거. 그 황교안 그 청문회 할 때 나와가지고 황교안을 변호했던 박모 변호사가 칼을 맞았어. 몇 년 전 사건으로. 예. 몇 년 전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박모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왜 그랬냐면 이제 이 칼집을 놓은 이모 씨가 자기도 이제 전관예우 변호사를 얻은 거야. 그랬는데 그냥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었는 모양이지. 근데 누구야, 그 박 변호사가 고검장 출신이라서 더 급이 높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칼침을 놓은 그 가해자가 재판에서 졌는데 이 가해자의 상대방, 이게 무슨 슬롯머신 사건의 정모 씨 사건이래. 근데 이 정 씨가 위증을 했다는 거야. 정 씨가 내세운 증인이 위증을 했대. 위증도 밝혀졌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 씨가 이겼다는 거야. 슬롯머신 대부가 그 재판에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앙심을 품었지. 근데 전관예우가 뭔지 모르고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박모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떠드는 걸 보니까 그 분노가 되살아났나 봐. 그래갖고 아까 칼집을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 칼침을 놓은 이 씨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박 변호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관예우하고 싸우고 있다. 어떤 사람한테 칼침으로 상해를 입히고 나서 굉장히 이 사람이 당당해.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이 미쳐서? 아니야. 이 사람들로 미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전관예우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관행으로 유죄 무죄가 바뀐 거야. 범죄자가 이기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너는 법을 지켜라 그럴 수 있냐고. 이 사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칼침을 놓으면서 불법 범법 행위를 했지만 전혀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야. 왜? 니들이 더 나쁜 놈이잖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황교안 효과예요. 내가 볼 때 그 박 변호사 피습 사건이 황교안 효과야. 아,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도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왜 법 지켜야 되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은 법 안 지키고 두드러기 났다고 군대도 안 가는데 우리가 왜 군대 가야 되냐? 그럴 수 있는 거야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은 지켜야 될 도리를 안 지키는데 내가 왜 제주도 여행을 못 가야 되냐? 가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왜 고위공직자가 바로 서야 되고 왜 고위공직자가 도덕적이어야 되냐?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왜 그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들었는가? 총리 후보가, 장관 후보가 법을 지키고 윤리 도덕을 지킬 때 국민들이 윤리 도덕을 지키는 거야. 근데 박근혜 정부의 장관, 총리들이 전부 다 범법자인데 국민들이 왜 법을 지키겠어? 법치대로라면 그것들이 지금 감옥에 있어야 돼.
감옥에 있어야 될 놈들이 장관으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데 국민들이 왜 법을 지키겠어요? 이 심각한 문제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황교안이를 내가 총리시키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이유야. 황교안이가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걸 국민들이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박근혜를 움직이는 오빠야들의 문제야. 박근혜 오빠 군단이 그 40년 전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 40년 전에는 신문도 몇 개 없고, 텔레비전 방송국도 몇 개 없고, 그 박근혜 오빠야들이 정치하던 시절에는 정보 통제가 가능했어. 정보를 통제하는 게 가능했고, 지네들이 주는 대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도 다 그때 민주화 운동하고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야. 인터넷이 없어도, 대한 언론이 없어도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인터넷, 대한 언론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 오빠 부대가, 지금 이 오빠들이 40년 전의 방식으로 지네들이 그냥 밀어붙이면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거야. 황교안이가 얼굴 반반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청문회 통과했고 그러니까 될 거다라는 그 생각. 지금 황교안 별명이 뭐야? 메르스 총리야. 국민들이 황교안을 메르스 총리라고 부른다고. 메르스 덕에 총리 된 놈이라고.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다 안다는 거야. 다 알아.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특히 노인층의 그 분노가, 메르스에 대한 노인층의 분노가 어마어마해. 지금 뭐 노인층에서는 박근혜를 계속 지지한다라고 한국갤럽이 뻥을 쳤는데 지금 노인층도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주변에 왜 박근혜 좋아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욕하는 거 보신 분? 최근에 메르스 사태로 그동안 박근혜를 지지했던 어르신들이 박근혜 욕하는 거 보신 분 손? 그죠? 엄청 많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메르스로 대부분 누가 죽어? 노인층이 죽고 있거든. 메르스로, 네. 메르스로 지금 사망하는 사람 대다수가 노인층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층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야. 우리가 찍어줬는데 노인연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 그래갖고 찍어줬는데 주는 것도 없고 뭐 막 나라가 어렵다 그래서 참아줬더니 알고 보니까 지는 80일 동안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이명박이가 해먹은 수십조 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도 않고 유병원이 가지고 장난치고. 이제 노인분들이요 이제 몰라, 내 주변에는 좀 상식 있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노인분들은 지금 거의 박근혜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어. 그러니까 좀 내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제 주로 적어도 중학교 이상 나오시고 그 다음에 좀 먹고 살만한 분들, 그래도 집이라도 갖고 계신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지금 100이면 100 박근혜에 대해서 쌍욕을 해. 일단 그리고 막 누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시골 노인들하고는 또 달라. 그러니까 왜 도대체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 누구냐 싶잖아.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경상북도 산골을 가잖아요. 경상북도에 이렇게 산골로 가면 거기 이렇게 위성 텔레비전을 달지 않으면 KBS밖에 안 나와. 그거 알죠? 우리나라의 난시청 지역이 제일 많은 데가 경상북도야. 경상북도 산골은 이렇게 인구가 되게 띄엄띄엄 있어요. 굉장히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난시청 지역이 많아. 그 난시청 지역은 오로지 KBS밖에 안 나와. 다른 방송 하나도 안 나오고 KBS 하나만 나와. 그런 데서 노인분들이 무슨 인터넷 스마트폰을 하겠어? 인터넷을 하겠어? 그 시골 깡촌에 있는 노인분들은 KBS 뉴스 보고 주무시는 거야. 그런 분들은 박근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KBS만 보는 노인분들은요, 박근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분들이 30% 나오는 거야. 20몇 프로. 그러니까 그 경북 산골에 사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 KBS 1만 나온단 말이야. 9시 뉴스 그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 그런 사람들이 한 29% 되는 거지. 그들을 제외하고 지금 거의 전 지역에서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뭐 이게 과도한 공포팔이다. 과도한 공포팔이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망치 부인이 반대했잖아. 막아야 된다고. 과도한 공포팔이가 위험하다. 이게 전염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팔이는 이게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내가 그 여론조작단한테 그 걔네들이랑 3일을 싸운 거 아니야. 너네 이런 짓 하고 큰일 난다. 80년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예. 근데 인터넷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여론조사 수치가 높은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여론조사하면 다 받아요? 대부분 안 받잖아. 근데 여론조사를 받는 분들은 누구야? 외로운 노인들이야. 외로운 노인들은 꼬박꼬박 받아. 그 외로운 노인분들은 하루종일 텔레비전을 KBS만 켜놓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 그 종편만 하루종일 켜놓고 있는 노인분들이 제깍 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박근혜 잘한다라고 눌러주는 거예요. 생각 있는 노인분들이나 바쁜 노인분들은 그 인터넷 그 여론조사에 응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 여론이라는 게 사실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 인터넷 여론조사 참조만 해야 돼. 그 응답률도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박근혜 지지율이 29%다. 못 믿잖아요. 박근혜 지지율이 지금 29%라는 거야. 30% 선도 무너졌어. 갤럽에서는 한 달 만에 11%가 빠진 거야. 갤럽이 누구냐 하면 소위 친새누리당 여론조사 기관이야. 이명박을 그 대통령 만든 게 갤럽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갤럽에서 옛날에 2007년에 대선 치를 때 박근혜하고 이명박의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을 했냐 하면 먼저 그 이명박 여론 지지율이 추격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조사를 하면 진짜 조금 올라가. 박근혜가 절대적이었어. 근데 거의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다음에 진짜 조사하면 또 비슷하게 올라가 있어. 그렇게 먼저 보도 때리고 조사를 해가지고 조작을 했어. 나중엔 뭐라 하냐, 박근혜, 이명박, 박빙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명박 추월 이렇게 보도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거 진짜냐? 못 믿겠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비슷하게 나왔어. 좀 수치는 낮지만 그래갖고 나중에 박근혜가 그 2007년에 막 신경질을 내요.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왜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냐면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야.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질문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하면 당신이 내일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중에 누구를 찍을 거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그 이번에 대통령으로 누가 될 것 같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그 내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여론을 물은 거잖아. 근데 여론조사에서 이미 이명박이 박근혜를 추월했다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개뻥을 쳐놓고 그 뻥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봐서 이건 실제로 지지율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막 신경질 낸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2007년 박근혜가 열받은 거야. 그게 그렇게 여론 조작을 했던 게 갤럽이야. 그래서 이 갤럽이 한마디로 그 친새누리당 조사기관이야. 거기서 조사했는데 박근혜 지지율이 29%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 29%가 지지한다고 보면 된다고 봐, 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내가 볼 때 70%는 돌아섰어. 그 이명박이 50% 넘는다고 계속 했던 것도 갤럽이었어요. 근데 이명박이 50% 넘는 것도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50%였지. 일반 국민한테 안 됐잖아, 그게. 그게 이제, 이게 여론조사란 이름의 조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실제로 이제 집전화 중심으로 전화하는 거. 왜냐하면 집전화를 중심으로 전화를 하면 지역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느 지역인지가 파악이 돼. 그러니까 나이대만 묻고 끊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조건, 몇 살에 어느 지역, 이게 조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집전화로 물어.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에 032, 02 번호 쓰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적어요. 03이나 02 번호를 쓰는 사람이 서울 수도권 2,500만 명 중에 거의 없어. 30%? 왜냐하면 60, 70%는 전부 070으로 바꿨어. 한국통신에서도 집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공짜로 바꿔드립니다. 그랬잖아. 집전화는 기본 요금이 5,000원이에요. 인터넷 전화는 2,000원이고, 그나마 그 인터넷 전화 2,000원도 전화 한 통씩만 쓰면 공짜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 전화를 쓰지 누가 집전화를 쓰겠어. 그래서 집전화를 쓰는 사람이 서울 수도권 2,500만 중에 몇 프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SK는 저기잖아요. SK는 032, 02 이렇게 안 나오잖아. 집전화. SK는 032, 02 안 나와. 지역번호가. 그래서 그 대부분 여론조사는 KT 전화를 쓴단 말이에요. KT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SK도 지역번호가 나와요? 그 032, 02 이렇게 나와, SK도? 네, SK 집전화 쓴 사람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난 SK 집전화 쓴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인터넷 전화가 아닌 SK 통신 집전화를 쓴 사람이 있다고?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나는 모르고, 대부분이 이제 이 집전화 지역번호를 쓰는 것들이 이제 KT를 기준으로 해서 쓰는데, KT를 기준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야. 일반적으로 그 동네 오래 산 토박이 노인분들이 집전화를 쓰지, 대부분은 다 인터넷 전화로 바꿨어. 그게 더 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 수도권의 여론 수렴이 안 돼요. 서울 수도권의 여론 수렴이 안 돼. 대부분 인터넷 전화로 바꿔갖고 인터넷 전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 여론조사를 받을 시간이 어디냐고. 젊은 사람들 대부분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집에 전화가 있어도 여론조사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휴대폰 전화로 물어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집 전화로 물어봤을 때하고 여론 차이가 엄청나요. 여론 격차가 되게 많이 나. 그게 첫 번째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20%가는 응답률이라는 게 있어. 이 응답률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률이라는 게 뭐냐? 가령 1,000통의 전화를 샘플로 얻으려고 그래. 샘플로 1,000통을 전화를 해서 통화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9,000명이 전화를 안 받아. 혹은 19,000명이 전화를 안 받아. 여론조사 했는데 뚝 끊어버려. 그럼 그건 응답률이 아니야. 끝까지 마친 사람이 1,000통이 돼야 돼. 그럼 보통 2만 통을 전화해갖고 1,000명이 전화를 받아서 조사가 되면 그 응답률이 5%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만 통의 전화를 돌려서 1,000명이 대답을 하면 응답률 5%, 10,000통을 돌려서 1,000명이 응답을 하면 1,000명이 전화를 받으면 그게 응답률 10%.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답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해외 외국에서는 언론사가 응답률이 30%가 안 되는, 30%인가 몇십 프로가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응답률이 몇십 프로 안 되면 그건 참조만 해야지 공개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놨어. 왜냐? 그게 이 여론조사라는 걸 발표해갖고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죠. 모방 효과를 노리는 거야. 따라가는 걸 노리는 거란 말이야. 따라오기를 노리는 거야.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30% 정도가 안 되면 발표를 금지해놨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발표하는 거 보면 응답률이 5% 7% 그래요. 예. 그럼 5%나 7%짜리 응답률은 정확한 여론 반영이다 아니다? 아니야. 실제로 95%가 응답하지 않은 자료예요. 그러면 이 5%의 주장을 가지고 그게 국민 여론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냐면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안 하고 청와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 정책을 딱 공지해 놓고 찬반 의견을 물으면 와서 각각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의견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막 몇만 명이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의견 표명을 했었어. 그래서 그 의견이 절대적으로 60% 이상 넘지 않으면 그 정책을 노무현 정부에서 포기했어. 65% 이상 지지받지 않는 정책을 하지 않았다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몇만 명한테 받아서 여론을 반영한 정책이었던 거야. 이제 그런 게 있었다라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우리나라는 응답률이 턱없이 낮은데 그걸 막 공표하는 거야. 그걸 왜 공표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내 의견은 다른데 다른 사람 의견에 따라가는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명박 때 그걸 꾸준히 노려갖고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그게 2010년인가 11년 추석 때 이명박 지지율 50% 사건. 그때 리얼미터하고 또 한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명박 지지율이 50%라 그랬어. 그런데 그때 마침 가을 물가가 너무 비싸갖고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마트를 갔더니 전부 다 씨발씨발 그러고 있는 거야. 애호박 하나에 4,000원하고 그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하던 때였어.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그 물가가 너무 오른 게 이명박이 4대강 사업하고 부자 감세해주고 그 다음에 저금리 정책 피고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었거든. 그래서 이명박한테 쌍욕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지지율 50%라고 그때 모든 언론에서 똑같이 보도를 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야, 이거 개뻥이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10명 붙들고 이명박 지지하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5명이 지지한다 그러면 그거 이명박 지지하는 거 맞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야. 열이면 열 다 욕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지금 물가 때문에 이명박에 대한 비난이 너무 쏟아지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개뻥을 치냐면서 내가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말이 명뚜아네트 사건 터지는 거야. 이명박 청와대에서 그때 이명박 청와대에서 배추값이 누구니? 하여튼 이명박 마누라가 마트를 갔는데 거기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인 걸 보고 서민들 걱정을 했더니 그걸 이제 이명박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명박이 앞으로 내 밥상에는 양배추 김치를 올리시오라고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 밑에 이제 예비역들이 쌍욕을 다른 거야. 내가 군대에서 아무리 배고파도 마지막까지 안 먹은 게 양배추 김치다. 네가 아무리 미필이라도 그렇지 어디서 양배추 김치 얘기가 나오느냐. 막 이렇게 쌍욕을 달면서 말이 명뚜아네트라는 별명이 생겼어.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나서 추석이 끝났어. 추석이 끝난 다음에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와. 두 군데에서 여론조사했고 이명박 지지율 50%라 했잖아. 여론조사 기관 한 군데가 우리는 그런 조사한 적이 없다. 추석 민심을 후리려고 추석 때 국민들한테 사기치려고 추석 때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명박 지지율이 50%래라는 얘기 하려고 거짓말했던 거야. 그때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는 그런 조사 한 적이 없다고 추석 끝난 다음에 추석 연휴 5일 지나서 그 얘기를 발표했어요. 기가 막히죠. 사기야 사기. 왜 그랬겠냐고. 그 다음에 이명박 지지율 50%라고 나왔던 기사들을 딱 들어가서 보면 조사기관이 어디야? 여의도연구소. 여의도연구소가 어디야? 새누리당 정책 싱크탱크.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만든 여론조사였으니까 지지율 50%라고 나오는 거야. 일반 국민들이 이명박 10%도 지지를 안 하는데
여의도 연구소에서 50%라고 개뻥을 매번 쳤던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아니 내 주변에는 10명이 다 욕하는데 도대체 누가 절반이나 좋아해? 그러면서도 이명박 욕을 입 밖에 못 낸 거야. 그 효과를 노린 거예요. 박근혜 지지율 29%, 실제 지지율은 내가 볼 때 10% 미만이야. 여기 서울 수도권에서는 5%도 안 나와. 서울 수도권에서는 진짜 5% 정도? 왜 있잖아, 왜 목소리 크게 막 박근혜 지지한다고 그랬던 사람들 요즘에는 입 밖에 못 내. 조용히 혼자 남몰래 지지한 사람 한 2%에서 5%? 95%는 대놓고 욕해요. 그래도 29%가 나오는 이유, 경북, 대구 경북이 그나마 그래도 받쳐줬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구 경북도 50대 미만은 부정이 더 많아졌어. 대구 경북도 50대 이하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의 60대 노인들만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는 걸로 나와. 긍정이 27, 부정이 60. 긍정이 60, 부정이 27. 그래서 오로지 대구 경북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60대 이상만 박근혜를 60% 지지를 해줘서 그 숫자가 통산 29%라고 나오는 거야. 실제로 박근혜 지지율 29% 안 돼. 전국에서 지금 나는 도리어 지금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니까.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요 정말 걱정스러운 수준이에요. 세 사람만 모이면 욕해. 아줌마들도 모여서 박근혜 욕하고, 왜 아줌마들은 애들 메르스 공포 때문에 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이면 이 늙은 사람들 우리 여기서 이러고 얘기도 못하게 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노인분들이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거든. 메르스로 다 노인들이 죽는다 그래갖고 이 노인분들도 서로 다 욕하고 있고, 이 중장년은 뉴스 보면서 정말 터무니가 없어서 욕하고 있고,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가 지금 박근혜에 대한 국민 정서를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서울 수도권에서는 박근혜 지지한다는 사람 5%도 없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가 미친년인데? 어디다 대고 미친년이라고 욕을 써? 예. 정확하죠?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죠? 지금 젊은 애들부터 그 50대까지는 일치단결해서 욕하고 있고, 60대 이상의 대구 경북 지역 어르신들만 박근혜를 그래도 의리상 지지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산업화 시절에 박정희의 특혜를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리상 지지하고 있다고 나는 봐. 근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은 박근혜에 대해 너무나 분노가 심해가지고요. 나는 내가 볼 때 이번에 그 박 변호사의 그 테러 사건, 난 이거 사인이라고, 시작이라고 봐. 내가 걱정이 되는 건, 그니까 이런 식으로 몇 사람이 사고를 쳐.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게 이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몇 사람이 사고를 쳐요. 박 변호사 사고 같은 게 터져. 그러면 이게 덩달아서 또 모방을 해서 누군가 그런 사고를 몇 건 쳐. 그러면 박근혜가 국민 법기강을 바로잡겠다라고 선언을 해. 그 다음에 황교안이가 막 다 잡아들여, 막 압수수색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안몰이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이번 박 변호사 사건이 그 과정으로 가는 첫 번째 사건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 메르스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해놨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너무 크잖아. 오늘부터 이게 이제 이 황교안 별명이 황교알이었잖아. 교활하게 그 자료를 안 내갖고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그냥 뭉개고 총리가 된 거잖아. 별명이 황교알이었는데 오늘부터 황공안으로 바꾸는 거야. 황교알이 황공안으로 변신 중이야. 마침 뉴스가 났어. 무슨 뉴스냐면 메르스 불안을 야기하는 거에 엄정 대응하라는 대통령. 총리에게 그 뉴스 좀 갖고 와봐. 황교알이가 황공안으로 지금 이제 변신 중이야. 그 대통령이 그 총리더러 지금 메르스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에 대해서 엄정 대처해라. 그러면서 이제 괴담을 유포하고 이런 사람들 잡아들이라고 그 지시를 내렸어요. 그 뉴스.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나? 안 보이네. 예. 그 뉴스 좀 갖고 와봐봐. 예. 여기 있다. 함께 읽는 뉴스에 좀 올려주시고요. 박 대통령 총리에게 메르스 불안 이야기를 엄정 대응하라. 무슨 왕조시대에 칙령 내리나봐. 황교안 총리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조속히 종식시킬 것. 쇼를 해라, 쇼를 해. 아주 쌍쇼를 하고 있죠. 그죠? 쌍으로 쇼를 해서 쌍쇼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게 국민 불안을 야기하거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달라며 메르스 괴담 등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황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메르스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는 등 메르스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금 내수가 위축되는 게 메르스 때문이야? 임금을 안 줘서야.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안 줘서 지금 내수가 위축된 거지. 이걸 메르스 탓으로 몽땅 또 이게 뻥치고 있는 거 아니야. 박 대통령은 이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며 새로운 유형의 재난인 전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다음 주 내한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방역 전문가와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전문가들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때 다 만들어주니까 내다 벌어놓고 왜 또 그래.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총리가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이 돼야 한다. 여기서 나만 웃은 거예요? 지금 황교안더러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이 되래. 아니 지금 국민들이 황교안은 총리라면 안 되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한테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은 나발 아주 쌍쇼를 해요. 미래 시대를 위한 시대적 과제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이더러? 황교안 총리는 이에 메르스와의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시급한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취임식도 미루고 현장 방문과 점검 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과제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서도 저는 국무총리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메르스를 조속히 종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메르스 보도를 종식시키겠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인력 수단을 동원해 메르스를 퇴치하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가능한 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 거짓말을 일삼아놓고 무슨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래. 니네가 나서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불안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말이죠. 국민 불안을 야기하거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달라며 메르스 괴담 등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야, 이 메르스 괴담, 뭐가 메르스 괴담일까요? 한마디로 메르스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거야. 박근혜는 뭐든지 다 잘못하기만 하나요? 잘하는 건 없나요? 있어. 박근혜가 잘하는 거 2가지. 3가지. 첫째, 국민 협박. 둘째, 남 탓. 첫째는 국민 협박을 잘하고, 둘째는 남 탓을 잘해. 셋째, 볼펜 세우기. 셋째는 볼펜 세우기. 넷째, 쇼. 요런 걸 잘해요. 박근혜가 잘하는 건 그 3가지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메르스 괴담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뭐가 괴담이냐고?
뭐가 괴담이야? 메르스 괴담을 퍼뜨린 주체가 누군데? 언론 아니야? YTN하고 채널암, 북조선 TV, MB놈,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새빨간 자막으로. 아니, 근데 옛날에 YTN 자막이, 옛날에는요, 노무현 정부 때는 YTN 자막이 파란색이었어요. 그죠? 내가 노무현 때는 YTN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는 YTN의 자막 색깔이 파란색이었어. 그죠? 근데,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고친 다음부터는 YTN 자막색이 빨간색이야. 정말 웃기죠? 그때는 한나라당 색깔이 파란색이었고,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 색깔이 빨간색이잖아. 그니까 이제 그 자막 색깔이 바뀌었더라고. 시뻘건 자막으로 치사율 40%라고, 누가 그랬어? 너네 채널암, 북조선 TV, MB놈, YTN, 너네가 그런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누구더러 괴담이래? 그런데 진짜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나는 처벌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이거는 이렇게 저 말도 안 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나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나는 이 사람들 잡혀가도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째입니다만 진정은커녕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데는 정부가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들을 비밀에 붙인 것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이 병원 이름을 공개하자 정부도 결국 뒤따라 공개했는데 그 자리에서까지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이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은 안전하니 마음 놓고 이용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병원에 갈 경우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인데 안전하니 마음 놓고 이용해라. 제정신인지 의문스러운 언급인데요. 뉴스타파는 그 언급이 청와대 지시로 나온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총리님 들으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께서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18일 만인 지난 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국무총리 대행이 직접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우선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 명단 등의 정보를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메르스 관련 병원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쳐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 그러나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이 병원 실명을 보도하자 떠밀리듯 24개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발표문 낭독 이후 최 부총리 발언의 대부분은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메르스에 과민 반응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에 할애됐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경유한 18개 병원은 안전하니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입니다. 잡아 넣어야 돼, 이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잡아 넣어야 돼, 이거. 병원 이용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정확히 24시간 뒤 이 발언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8일 18개 경유병원들 중 여의도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동탄 성심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 평택 굿모닝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메르스 확진자들이 경유한 병원에서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말한 것일까? 직접 만나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드린 말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인데요. 국회 지금 국회 그러지 마세요. 6월 7일 담화문 발표 당시에 국회 지금 18개 경유병원에 안심하고 환자 보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떤 기관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괴담 유포했으니까 저 잡아놔야 되겠네. 부총리 말씀 좀 여보세요.
자판다야지 저거. 괴담 유포했는데. 대변인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기반해서 발표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관한 걸 복지부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부에 확인을 해봐야죠. 취재진은 복지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최 부총리의 발언이 복지부의 판단과 보고에 근거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식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 부총리의 발언은 경유병원 공개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최 부총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발언하셨는지 경유병원을 공개했다는 것은 저쪽 권리가 있다는 건데 경유병원이 안심하라고 한 거는 지금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최 부총리의 발언은 복지부의 입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일 브리핑 직전에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형식이나 내용 모두 이른바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브리핑은 저희 장관님 브리핑하고도 들어있다가 거의 1시간 전에 바뀌었어요. 브리프가 바뀌고 저희가 아는 선은 그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그 위선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총리님 들으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뉴스타파는 당시 브리핑 현장 영상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봤습니다. 만약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 최 부총리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주시면은 바로 왼편에 서 있던 문양표 복지부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쪽지를 건네봤습니다. 쪽지를 들여다보더니 잠시 뒤 최 부총리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최 부총리가 문제의 발언을 시작하는 순간 최 부총리 손에 들린 쪽지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쪽지 아래쪽엔 BH 요청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BH, 어머. 즉 블루하우스. 청와대의 약칭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 누군가가 최경환 총리 대행을 통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케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뉴스타파는 그래서 청와대 내 메르스 긴급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에게 물었습니다. 최 수석은 청와대는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그렇게 한 적이 없죠.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쪽지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지금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이고 뭐고 답변을 드릴 수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좀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아니 그런 게 없는데 뭘 확인을 합니까? 취재진은 문제의 BH 쪽지가 포착된 영상까지 직접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최 수석은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쪽지 사건은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 무능이 드러나자 무조건 감추려고만 했고 그러나 아직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병원명을 알려드리기보다는 본질적인 사태 해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 관련 정부 기구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2개 내지는 하나 더 민간 6개가 있습니다. 전면에 나서야 할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신은 무관한 듯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심판처럼 행동했고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가 계속 확산되는데도 경제를 살리자며 안심하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내도 비비축내지 않고 평소같이 활동하셔도 된다는 거를 많이 알려야 돼요. 이 과학으로 위축된 게 더 많습니다, 사실. 자, 122페이지 잠깐만 자료 2번 볼게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 보여요? 그러나 이런 방식은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부 세력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에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가 빤히 보이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이 계속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포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환자가 경유한 병원은 감염 우려가 없다. 병원 이용엔 차질이 없다. 총리 대행을 앞세워 이런 대국민 거짓말을 하게 한 배후는 누구일까? 청와대 스스로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 난 잡아 넣어야 된다고 봐. 누구야? 도대체 BH가 누구야? BH의 요청으로 그 경유한 병원은 무사하다라고 그렇게 쪽지를 전달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켜서 그 최경환이한테 쪽지를 전달한 놈이 누군지, BH가 누군지 밝혀내. BH가 누구야? 난 이런 놈을요, 우리 온 국민 나서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이렇게 사소한 얘기로도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어떤 씨벌런 년놈들이 그 경유한 병원은 안전하다고 개빵을 쳐 2시간이면 드러날 거짓말을. 이놈의 새끼들은 잡아내야 돼. 온 국민이 BH를 잡으러 가야 돼. 어디야? BH가 누구야 도대체? 블루하우스면 청와 그래. 황교안이가 쉽게 잡겠네. 이 괴담 유포자 응징 아주 쉽겠네. 한 집만 털면 되겠네. 거기 그 집만 그 압수수색하면 싹 잡아드리겠구만. 그지? 자, 우리 뉴스타파가 아주 그냥 이렇게 굉장히 근사한 증거를 그냥 딱 잡아버렸어요. 자, 이 BH 온 국민이 밝혀내자. BH 자꾸 치킨집 얘기로 말 돌리지 마. 물 타는 거야 지금? 지금 무슨 치킨집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물 타는 거지? 이 치킨집 얘기하지 말고 저 쪽지 저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이건 물 탈 일이 아니야. 뭐 닭집 이러면서 지금 물 타지 말란 말이야. 아니, 나는 진짜 기본적으로 반대예요. 아니, 왜 박근혜 너로 닭이라고 그래? 닭이 무슨 죄야? 아니, 사실 지금 우리 5천만의 영양간식 닭이야. 닭 먹을 때마다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 왜 죄 없는 닭한테 박근혜를 찍어 붙여?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 또 한 번만 박근혜를 갖다 닭으로 비유해봐. 이건 닭에 대한 모독죄야, 이거.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닭모독죄. 어따 대고 그냥 감히 치는 힘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다시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 놓쳐버린 골든타임, 보여주기식 홍보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안타깝게도 이젠 익숙해진 모습들입니다. 오대양 기자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비교했습니다. 최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사태. 격리자 6,729명, 감염자 165명, 사망자 23명. 어제서 부재, 그곳에 있지 아니함.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라고 묻는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는 한사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메르스가 창궐한 6월 2일 어떻게 했다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대통령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피해감이 듭니다. 라고 박근혜가 얘기했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발생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뭘 했는지 밝히지 않았죠. 골든타임. 질병관리본부가 최초 감염자에 대한 검사 요청을 제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아니면 병원이 책임져라. 341. 경동가요? 여기요? 네? 경동? 최초. 네. 341. 북이 30분 동안 4차례 미도 강도로. 잠깐만요. 34도 11분. 동경 125도 55분입니다. 여기가 병원 경동이동가요? 이게요? 예, 예. 말이 되냐고 이게. 어떤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수 18명으로 발견했죠.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쇼. 보이거나 보도록 늘어놓는 일 또는 그런 부정권. 힘드시죠? 확진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격리가 돼 있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손 씻기라든가 또 몇 가지 건강 습관을 잘만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걸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감이 또 신종이 나왔다. 신종플루라고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독감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예방주사하고 거의 매년 연례 행사 같이 그런 독감이 퍼지고 그러는데 이번 메르스는 말하자면 중동에서 그 중동식 독감이라고. 아 진짜 물들어가는 진짜 우리 나가야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엄마가 마지막에 또 우리 이제 그 자료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 예,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 그 박근혜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했지?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지난주였나? 지난주였나? 왜 황교안을 총리로 밀어붙인 뒤에 황교안을 총리로 밀어붙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공안몰이
공포정치로, 그러니까 공안몰이 공안통치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국민들을 협박을 해서 겁을 주는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다 잡아 넣을 거야. 예. 이러면서 이 국민들을 겁주는 그런 통치를 공안통치라 그래요. 황교안이를 총리를 만들어서 아마 그 짓을 할 거다라고 제가 지난주엔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다. 그게 6월 5일인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소설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소설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또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뭐니? 이게 언제 단독이지? 이런 거 좀 위험한 기사 아닌가? 메르스 감염 의심자 숫자 조작, 울산시 대사기극, 능동 감시자 5명 어디로, 김시장 해외 출방 임박 시기 축소 발표. 울산시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가 감염 의심자, 즉 모니터링 대상자 숫자를 조작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울산시가 감염 의심자 숫자를 조작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김기현 시장이 메르스 청정 지역을 강조하며 해외 출장을 공식 발표한 날이다. 전국이 메르스 비상사태임에도 김 시장은 7박 9일 해외 출장을 강행하겠다고 지난 18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시장은 단시일 내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 시와 의료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 유치단 파견 연기나 취소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고 대외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줘서 해외 투자 유치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아직까지 메르스 확진자가 없는 울산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해외 출장을 강행한 것. 김 시장이 이 같은 공식 발표가 있기 3시간 전 울산시 메르스 대책본부는 감염 의심자, 즉 모니터링 대상자 현황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18일 모니터링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11명, 능동감시자 6명 등 모두 17명으로 17일보다 1명이 줄었다. 부산 지역 두 번째 확진자인 143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대상자가 1명이라도 준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시가 이 모니터링 대상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보건소는 자가격리자 1명, 능동감시자 5명, 즉 모두 6명이라고 보고했지만 시가 능동감시자 5명을 뺀 17명으로 줄여 발표했다. 울산시 건강정책 관계자는 구 군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대상자를 자체 조사 때 파악할 수 있다. 이날 북구보건소로부터 능동감시자 없이 자가격리자 1명만 추가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시의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모니터링 대상자 추이를 보통 매일 아침 9시 30분 전후로 파일 형식으로 문서화해서 보낸다며 18일에도 자가격리자 1명, 능동감시자 5명으로 시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시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장 이지연 행정부 부시장은 북구지역 능동감시자를 빠진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뒤늦게 상황을 파악 중이다. 김 시장의 임박한 해외 출장 강행을 위한 명분으로 청정지역과 감염 의심자 감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던 울산시가 메르스 감염 의심자 숫자 조작이라는 대시민 사기극을 벌였다. 만약에 이 시장이 새정치연합 소속이었다면 새정치연합 소속이라고 밝혔을 거예요. 그런데 새정치연합 소속이라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 시장은 새누리당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무소속이거나 새정치연합이면 그 새정치연합 소속이라고 밝히는데 새정치연합 소속이라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새누리당 출신, 그러니까 새누리당 소속 시장인 걸로 보여요. 예. 이게 지금 우리 당국의 수준이에요. 예. 우리 당국이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지금 황교안이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뭐 저기 자기가 목숨을 걸고 뭐 6월 말까지 종식시키겠다. 어떻게 종식시켜? 지금 환자가 166명이야? 그 지금 현재 메르스 환자 166명. 사망자가 오늘 한 명 늘어갖고 25명? 24명? 24명. 그리고 지금 완치자라고 퇴원한 게 30명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치사율을 전체 165명 중에서 사망자 수로 우리가 이제까지 치사율을 계산하는데 그게 의료 전문가들은 그건 잘못된 계산이다. 완치자와 그 사망자를 더한 숫자, 그 중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따져야 된다. 그러면 25 나누기 60을 해서 100%로 계산하는 게 그게 치사율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치사율이 몇 프로라고 계산해야 돼? 잠깐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25명이 사망했고 30명이 완치됐고 이걸 100분율로 계산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25 25명을 3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진짜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25 나누기 55죠. 예. 22 나누기 55 곱하기 100. 무슨 일이 아니야! 45%야.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사실 지금 치사율 45%면요, 사우디보다 높은 거야. 일부러 이거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웃긴 거야. 사우디가 치사율 40%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 사망률 계산이요, 치사율 계산이 지금은 이건 사실 정확한 치사율이 아니에요. 예. 사우디가 40%야. 그런데 이거 정확한 치사율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아니면 완치되거나 모두 완치됐을 때 그때의 치사율이 달라지는 거고, 그 중에서 얼마나 죽거나 얼마나 완치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는 완치자 숫자 더하기 사망자 숫자를 더해서 분모로 삼고 그 위에 사망자를 넣었을 때 그때 45%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사율이 10%대다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확진 환자 166명이 모두 완치됐을 때 그때 가서 그 완치된 사람 숫자 비율 중에 사망자 숫자를 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치사율이 현재 상태로 보면 사우디보다 높은 거야. 현재 상태로 보면 사우디보다 높다고 봐야 돼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나의 추측인데, 나는 이 치사율이나 사망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건 내 추측 말고 이건 진짜 팩트로 얘기하면 실제로 메르스가 위험한 질병인 게, 이게 메르스에 만약에 확진 환자로 이 폐세포까지 병이 걸렸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이게 후유증이 남는 거야. 폐세포가 한번 손상이 되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메르스로 입원했던 치료 있잖아. 입원 환자들, 치료받았던 환자들이 완치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완치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살아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대요. 이게 독일에서 메르스 완치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죽었어. 죽은 이유가 뭐냐면 후유증으로, 메르스로 폐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메르스 완치자도 다 죽냐? 그건 아니야. 메르스 완치자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폐세포의 특징이 잘 들어.
헷갈리지 말고 진정해. 우리 아버지가 젊어서 폐결핵을 앓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젊어서 폐결핵을 앓으셔가지고 그 폐결핵을 앓게 되면 그 폐결핵을 앓았던 부분이 소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폐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폐 기능이 정지된 그 세포는 하얗게 나와. 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 활동을 못하는 부분은, 녹화. 근데 녹화를 종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폐세포라는 게 폐결핵을 앓거나 폐질환을 앓으면 폐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 그 손상된 세포는 산소가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뼈처럼 하얗게 나와. 고체로 나오는 거야, 그 부분이. 그래서 폐 사진을 찍어보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폐가 딱딱해지면 전부 다 죽느냐, 메르스에 걸리면 전부 다 죽느냐, 그렇지가 않아. 메르스에 걸렸다가 완치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폐세포까지 그 병균이 들어가서 폐세포에 물이 차는 현상까지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 물이 찬 폐가 어느 부분 정도냐, 몇 %냐. 그래서 일부가 물이 찼었으면 그래도 열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럽다, 그게. 그런데 그게 다행히 이제 면역력을 회복을 해서 그 물 찼던 폐 부분에서 물이 다 말라버리고 나았어. 그러면 폐 전체 중에 이렇게 그 상한 부분이, 공격당한 상한 부분이 뭐 한 25%나 30%다.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폐세포가 25%에서 30% 정도가 정지가 돼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런데 이게 폐렴을, 그러니까 그 메르스 병균이 폐포의 뭐 95% 정도를 공격했다. 그러면 5%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드는 거지. 이런 경우에 나머지 5%가 작은 폐렴만 걸려도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공격당한 폐세포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완치자 중에서도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완치됐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지금 완치했다가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 내가 기사로 본 거 1명이에요. 그러니까 메르스 완치자는 안 죽는다, 그건 아니야. 메르스 완치자 중에서도 폐가 어느 정도 그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 치사율이라는 건, 그러나 그거는 메르스가 완치된 다음에 후유증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메르스로 죽은 치사율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중 좀 해. 숫자 쓴 사람들 모두 블랙 한번 걸어봐. 지금 숫자 쓴 사람들 모두 블랙 건다. 좋지? 알았어. 지금부터 블랙이야. 자, 내가 숫자 쓰지 말라 그랬지? 누구 맘대로 숫자 써? 폐손상 후유증으로 나중에 사망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메르스로 폐를 막 95%까지 폐에 물이 찼다. 그러면 생존이 어려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65% 정도의 폐가 기능을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세포가 뭐 95%까지 뭐 물이 찬 게 아니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메르스는 되게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사스의 치사율은 1% 정도밖에 안 됐잖아. 아닌가 10%였나? 8,600명 감염자 중에 810명이 죽었잖아, 중국에서. 그러면 치사율이 10%가 안 되는 거 한 8, 9%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메르스는 40%까지 높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 폐가 그 정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이 안 되는 문제.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메르스 자체가 되게 위험한 병이다 라는 거는 알아둬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의사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월요일 방송이었나? 이번 주 월요일 방송이었나? 통계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볼 때 메르스는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다. 내가 월요일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무슨 얘기냐? 실제로 한 해 동안에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합병증으로 죽는 중환자가 한 2,000명 돼요.
그리고 폐렴으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보통 폐렴균이나 바이러스균으로, 감기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들, 독감균으로 죽는 사람들이 수천 명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해보면 현재 사망자 수가 25명밖에 안 되잖아. 24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4명이야, 5명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사망자가 그 의사들의 통계로 보면 위험한 병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게 좀 그 숫자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뭐냐. 나는 우리들 중에 굉장히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상기도에서, 즉 기관지 이 위쪽에서 우리의 면역력으로 확 죽고 끝났을 수도 있다고 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메르스 그 치사율은 확진 환자 증세가 심해가지고 피검사를 했는데 메르스균이 나온 거잖아. 그랬을 때 심한 환자들 중에서의 치사율이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건데, 일반 독감 같은 경우는, 일반 독감은 모두가 다 피검사하지 않잖아. 모두가 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독감에 잠깐 걸렸다가 그 치료받고 낫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메르스라는 게 지금 치사율이 40%가 나오는 건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굉장히 공격이 심하게 당해서 증세가 막 나타난 사람들이 166명인 거고, 그 중에 사망자가 24명인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메르스에 걸리면 모두가 다 죽거나 모두가 다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닐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이건 내 추측이야. 지금 이 말은 내 추측이야.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두가 증세가 나타나는 건 아닐 거다. 나는 그렇게 봐. 빨갱이는 지금 청와대 가서 찾아. 빨갱이 딸이 대통령 하는 나라에서 어디다 대고 빨갱이야. 예.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은 나는 추측인데, 메르스에 감염되면 모두 증세가 나타나고 메르스에 감염되면 모두 죽는 거다.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 무슨 얘기냐? 사실 독감균도요, 모든 사람에게 노출이 돼요.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된다고 다 독감에 걸리지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메르스에 노출된다 그래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다 그래서 전부 다 메르스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 나는 그게 그 격리자 숫자가 난 의미라고 봐. 무슨 얘기냐? 실제로 격리자들은 그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이 방송 이게 그 얘기구나. 메르스 격리자들이 누구야? 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 지금 증세가 심각하게 발견된 사람이 166명인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사망한 사람이 지금 이제 24명인 거잖아. 나는 그 격리자 숫자가 바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숫자라고 보고, 그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그래서 전부 다 메르스에 걸리지 않잖아. 그치? 그거야. 그래서 내가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격리자가 10,000명인데 그 중에 이미 4,000명이 격리가 풀렸어. 그리고 지금 현재 격리자 6,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확진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물론 지금 확진 환자 56%가 격리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나왔어. 56%란 얘기는 사실 지금 격리자가 10,000명인데 격리자 10,000명 중에서 나온 환자가 44%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그 56%가 격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은 사실은 25,0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지금 환자가 166명이 된다라고 나는 봐. 논리적이지? 그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격리자 숫자가 뭐냐 하면 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이 전부 다 메르스에 걸렸냐? 아니라는 거야. 그지? 전부 다 메르스에 걸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66명이 걸린 건데, 물론 격리자 10,000명 이외에
지금 이제 이 166명의 56%는 격리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격리자 중에서 환자가 생긴 거지. 그런데 격리자 샘플을 놓고 통계적으로 보면 10,000명 중 그 166명의 44%, 그럼 몇 명이겠어? 166명의 50%가 88명이라고 보면 83명. 그러면 44%면 한 80명이라고 보고 한 80명 정도? 그럼 10,000명 중에 80명이 확진자인 거야. 그리고 56%가 격리 대상이 아닌 사람 중에서 환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그 나머지 80몇 명이 걸린 거란 말이야. 90명 정도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요거는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 본방이에요. 예. 자, 지금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확진자 중에 사망한 사람 숫자, 완치자와 확진한 사람 숫자로만 계산하지 말자. 사실은 격리자들이 공동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라고 나는 봐.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환자는 그 10,000명 중에 그 8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이 뭐 12-13명이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 메르스에 대한 치사율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뭐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1%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단 한 명이 죽었어도, 단 한 명이 죽거나 지금 사실은 166명의 환자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인 이야기고, 이 통계적인 이야기 나의 추측이야.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166명의 환자는 치명적인 폐에 상처를 받았어. 그죠? 그 중에 20몇 명은 죽었고 너무나 처참하고 외로운 임종을 맞았어. 그 가족들이 받을 트라우마는 얼마나 크겠어. 166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면 이 166명의 확진 환자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이게 낙타 때문이야? 아니라는 거야. 이건 낙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택도 없는 방역체계, 아무 생각이 없는 무능한 정부, 그 정부가 166명의 확진 환자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상처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대응을 못한 정부는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니까 정부를 비난하는 건 난 맞다고 봐. 그러나 온 국민이 메르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내가 볼 때 현재까지 나타난 그 통계 수치로 보면 메르스의 그 치사율은, 사망률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 대비했을 때는 10,000명 중에 80명이 확진 환자고 80명 중에 10몇 명이 사망했다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독감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독감은 확진 환자들인 거죠. 확진 환자들 중에서의 사망률을 따졌을 때 그게 0.몇 프로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감보다는 큰 병이지만 우리가 메르스에 노출되면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야. 제가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스는 한 번 걸리고 확진되면 치명적인 게 맞다. 확진 환자가 되면 치명적이고 너무 큰 고통을 받는 건 맞다. 그러나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다고 누구나 다 확진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난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는 사실은요. 나는 이 메르스에 걸린 사람도 메르스에 걸린지 모르면 살아날 거라고 봐. 메르스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메르스에 걸린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밥 잘 먹고 푹 쉬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면 나을 거라고 봐. 이게 메르스에 치료약이 없잖아. 메르스 병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없다고. 그러면 메르스를 낫는 사람은 뭘로 낫는 거냐?
자가 면역력으로 낫는 거야. 내 몸이 회복돼서 내 몸에 건강한 그 기운이 살아나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르스에 걸린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아냐면 간염 환자들 중에 간염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간염 그 항체가 발견된 사람들이 있어. 간염 검사를 하러 갔는데 간염 주사를 맞은 적이 없는데 간염 항체가 발견된 사람들.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간염을 앓은 사람이야. 간염을 앓고 항체가 생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나는 메르스도 자기가 메르스인지 모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밥 잘 먹고 잘 쉬고 나았을 수도 있다고 봐. 근데 내가 볼 때 메르스 우리나라에 지금 환자들이 막 많이 죽는 이유가 극도의 공포와 불안. 메르스에 대해서 막 치사율이 40%다 이런 겁을 먹은 상태에서 격리돼가지고 막 우주복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격리병동에서 사랑하는 가족도 못 보고 그러고 있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워. 난 그래서 죽는 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메르스를 두려워하면 죽습니다. 지금 이 메르스 환자분들께도 혹시 약한 메르스를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격리자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메르스를 두려워하면 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메르스의 증세가 나타났을 때 그걸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격리자라면 나는 메르스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휴식을 취하면서 메르스 씹어 먹어버리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내가 격리자라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어? 너 잘 만났어. 내가 지금 누구든지 하여튼 내가 못 걸려갖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못 풀고 있는데 너 이놈 새끼 일로 와. 내가 그냥 씹어 먹어줄게. 이러면서 김치에 밥 말아가지고 김치 잘 먹어. 김치에 유산균이 많아서 그 유산균이 건강에 면역력을 높이잖아. 그러니까 신김치에 얹어갖고 밥을 우고우고 먹으면서 너 메르스 이놈 새끼 너 한국 김치의 맛을 봐라. 그러면서 이제 막 김치 막 먹고 밥 잘 먹고 푹 쉬어야 돼. 그 메르스 환자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이 사람이 병이 난 이유는 난 그렇게 봐요. 양심의 가책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이 격리자였는데 격리를 뿌리치고 친구들과 약속된 제주도 모임을 간 거야. 아마도 이 사람은 제주도의 그렇게 친구들 여러 명이 갈 약속을 오래전부터 잡았겠죠. 그러니 자기가 안 갔을 때 그 모임이 깨지는 게 미안해서 그리고 메르스에 걸린다 그래서 다 죽게 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여행 내내 두려웠을 거야. 여행 내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고 나는 그게 마음의 병이 결국 메르스를 발현시켰다라고 나는 봐.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땐 그래. 그러니 혹시 메르스 격리자라면 왜 메르스는 격리자가 돼야 되냐? 쉬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메르스 격리자라면 내가 그동안 돈도 벌어야 되고 지금 집에 빚이 얼마고 막 그런데 나더러 메르스를 쉬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욕하고 몰래 일하러 가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주 여행자는 확진 전에 갔다 오고 나서 1차 검사 후 2차 결과 나오기 전에 탈출 소동이 일어난 거다. 확진 전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또 기사 잘못 읽었나 봐요. 저는 그 메르스 환자가 어떤 기사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그 제주도 여행 간 사람이 확진자인데 그러니까 그 격리자였는데 격리를 뿌리치고 여행 갔다고 들었어요. 예. 격리를 뿌리치고 여행을 갔다가 그리고 여행하고 와서 확진이 된 거고 확진된 다음에도 무슨 난동을 폈는지 모르겠어. 예. 그건 오버였어요? 모르고 갔어? 모르고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노출된 상태에서 모르고 여행을 갔다. 그러면 좀 아까 얘기는 틀렸겠죠? 예. 근데 그러면 여행이 힘들어서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환자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뉴스를 들은 거냐면, 그 환자를 비난하는 뉴스를 들었다니까. 내가 어저께 라디오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어젠가 오늘 아침에 그 제주도 여행한 환자가 시민의식이 실종됐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 격리자였는데, 격리 대상이었는데 여행을 갔다. 격리 대상이었는데 여행을 갔다라고 보도가 나왔어.
어젠가 오늘인가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 그게 거짓말이었구만. 이 쌍놈 새끼들. 시민의식이 결여됐다라고 그렇게 보도했다니까. 야, 이 나쁜 새끼들이네 진짜. 와, 맞지? 그렇게 보도가 나왔지? 이 쌍놈 새끼들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 지금.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격리 대상인지 모르고 여행을 간 거잖아. 어? 격리 대상인지 모르고 여행을 가서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3박 4일을 놀다 왔으니 3박 4일 동안 친구들이랑 갔으니 술도 먹었겠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무리하게, 그리고 승마장까지 갔다며. 내가 제주도에 가서 말을 한번 타봤어. 말 타고 3일 동안 아팠어. 내가 말 타고 아니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이게 승마가 되게 힘들어. 내가 그거 말 한 20분인가 10분인가 그거 타고서는 일주일을 내가 다리를 못 걸었다니까, 아파가지고. 그러니 그 여행 일정이 3박 4일 일정이 그 여러 사람이랑 같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건 누구 책임이야? 정부가 제대로 안 알려준 거지. 삼성의료원인가 어딘가 갔었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도. 삼성의료원인지 어느 병원에 가서 올봤을 거 아니야. 그런 병원에 갔던 사람이면 격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격리를 제대로 격리 대상인 걸 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터진 거 아니야. 결국 정보 공개를 안 해서 생긴 문제네. 그걸 이 씨발놈들이 이게 시민의식 실종이라고 이제까지 뉴스를 한 거야, 이 개놈 새끼들이. 아, 이 쌍놈 새끼들 진짜 이거 언론이 아니라 개쓰레기네. 그렇게 보도한 언론,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인격살인 아니야. 진짜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지랄이네. 자,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본다고.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 메르스 시점에는요, 우리가 모두 무리하면 안 돼.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메르스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모두 확진 환자가 되고 모두 죽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이 메르스가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모두 확진 환자가 되는 건 아니다. 왜? 격리자들이 증거야. 격리자가 10,000명이었어. 10,000명은 누구야?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노출된 사람들이 모두 확진 환자가 되는 건 난 아니라고 봐. 그 중에 확진 환자가 일부 있었던 거지. 아주 소량. 그리고 그 중에서 사망자도 아직은 소량이야. 그렇다라면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를 갖는 거, 그게 난 위험하다라고 나는 6월 1일부터 꾸준히 주장하고 있어. 과도한 공포심이 사람을 죽여요. 내가 6월 1일에 그 얘기했잖아. 어떤 엔지니어가 업소용 냉장고를 고치러 가서 얼어 죽었는데, 저체온증으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온도가 27도였고 기온이 27도였고 고장난 냉장고 안에서, 자기는 냉동실 냉장고 안에서 얼어 죽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얼어 죽었다고. 암도요. 암도 내가 암인지 모르면, 암 검사 안 하고 암인지 모르면 사는 거야.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암 환자인 거 알면 3개월 만에 죽는 거야. 이제까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내가 그 보험회사 다닐 때 들은 얘기야. 모든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어떤 특정 요인에 반응을 해서 그 암세포가 확장되는 거야. 막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암세포가 웃기는 건 뭐냐면, 지가 막 크다가 지가 치료도 돼. 자가 치료도 돼요. 이상세포가 성장하다가 갑자기 그냥 줄어들기도 해.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모든 질병은 나의 뭐에 딸려있다. 건강한 정도. 그러니까 신체 상태가 건강하고 충분히 쉬었느냐. 면역력. 내 신체가 지금 충분히 쉬었고 기분이 좋고 내가 영양 상태가 고르고, 그러면 메르스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의료진들, 젊은 의료진이 감염이 됐고 지금 생사를 헤매고 있다. 의료진들은 과로를 해요. 종합병원에 30대 의사들이면 과로를 해. 내가 병원에 많이 입원해봐서 알거든. 병원에 있는 30대 의사들이면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경무에 시달려요. 그래서 아픈 거야. 간호사들 경무에 시달려요. 그래서 아픈 거야.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쉬운 일이 아니야. 종합병원에서 특히 삼성의료원 같은 데는 더 악착같이 시켰을 거라고. 특히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가 옛날에 처음 생겼을 때요.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표방했어. 그래서 입원비가 더 비쌌어. 입원비가 더 비싼 대신 보호자가 상주하지 못하게 했어. 그래갖고 그 삼성의료원에 옛날에 내 친구 간호사가 다니다가 걔가 과로로 몇 번 쓰러졌다고. 그러면 간호사 숫자가 환자 뭐 8병상대 간호사 1명 정도가 있으면 보호자가 없어도 된대요. 그런데 삼성의료원에 환자 한 명이, 그러니까 간호사 한 명이 40명인가를 돌봐야 되는 거야. 그럼 미치는 거야. 그 다양한 병을 40개의 병을 이해하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막 과로하고 그랬었어, 간호사들이. 물론 그게 삼성의료원 처음 생겼을 때 얘긴데 나는 그 뒤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근무 조건이 좋아지진 않았을 거라고 봐. 즉 의료진이 병이 나는 이유는 종합병원 의료진들이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 지병이 없는 60대 80대가 돌아가신 건 상심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메르스 격리 환자가 돼서 이대로 죽나 보다. 그럼 죽는 거예요. 내가 37살에 그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했어. 눈을 딱 떴더니 160을 밟고 그 가드레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갖고 내가 핸들을 틀었어요. 핸들을 틀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랬더니 차가 도는 거야. 차가 이렇게 막 도는데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살 수, 그게 고속도로였어. 중부내륙 고속도로. 나는 살 수 있고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어. 굉장히 침착하자. 그러면서 그 핸들을 쥐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움직였어.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대. 그걸 몰랐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꽉 잡고 차가 돌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운전을 할 거다. 왜냐면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도 운전을 해서 난 피할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었어. 그 순간 내 앞에 그 짧은 37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 37년이 한 2, 3초 안에 지나갔어. 그러면서 나는 그때 살아나왔어요. 살았는데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오늘 나는 오늘 죽은 거다. 내가 딱 그 도로를 봤을 때 도로에 자욱한 내 타이어 탄 연기, 차 타이어가 타가지고 연기가 자욱한 거야. 그리고 그 버스하고 트럭 막 이런 게 지나가면서 클락션을 울리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죽을 뻔했다. 내가 만약에 그 고속도로에 돌다가 뒤집어지거나 멈췄으면 연쇄 추돌사고로, 수십중 추돌사고로 대형 사고가 났을 거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죽었을 거라고. 근데 나는 운전대를 잡았고 그 한쪽 램프로 딱 처박혀갖고 살았어. 나는 그날부터 내 삶은 덤이에요. 근데 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죽을 거고 포기하지 않으면 살 것이다. 내가 죽는 순간에 살아나와봐서 아는 거야. 그 램프라는 게 이게 차가 나가는 곳이거든. 거기에 내가 처박혔기 때문에 살았어. 만약에 그게 아니라 고속도로에 멈췄으면 그냥 뒤에서 온 버스나 트럭에 치였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고속도로 대형 사고의 원인이야. 졸음운전을 혼자 죽지 않아. 많은 사람이 같이 죽어요. 수십종 추돌사고 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난 살아났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모두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미 지금 상황이 우리 정부가 너무 대책 없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니야. 초동 대응을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심하게 메르스가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우리 노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 도봉 노원에. 그 도봉 노원에 돌아다닌 그 메르스 환자가 얼마나 많이 바이러스를 뿌렸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피해. 그렇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접촉을 해서 퍼졌을 텐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의 접촉으로 간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 그러면 결국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우리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우리 노출됐을 수 있다. 그러나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다 해서 다 죽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메르스에 노출된다 해서 다 확진한 자가 되는 거 아니다. 격리자 봐라. 10,000명의 격리자 중에 환자는 단 166명이다. 그리고 그 166명 중에 격리자가 아닌 사람이 60%다. 그러면 실제로는 22,000명 정도의 바이러스 노출이 있었고 그 중에 166명이 환자이고 그 중에 21명이 죽은 거야. 23명이. 그러니 우리가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 정부의 잘못으로 죽었더라도 이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망치 부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망치 부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모두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 중에 단 몇 퍼센트냐? 80명으로 잡아봐. 10,000명 중에 80명이 감염됐다. 그러니까 확진한 자다. 그러면 10,000명 중에 100명이 1%잖아. 그러면 1%가 안 되는 거야. 0.8%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 중에 0.8%가 확진한 자. 0.2%가 사망이야. 그렇게 보면 돼. 그죠? 0.15%, 0.2% 정도가 사망률이라고 보면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온 국민이 미칠 정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사망한 24명 그리고 확진한 자 166명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명백히 정부의 잘못이에요. 맨 최초의 환자가 나 메르스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라고 얘기를 해도 정부가 6일 동안 방치했잖아. 아니라고. 그 다음에 환자가 급속도로 삼성병원에서 생기고 있을 때 삼성병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지금 확진한 자가 166명이 된 거야. 단 한 명이 정부의 잘못으로 죽어도 그건 정부의 잘못이야. 166명의 확진한 자는 정부의 잘못으로 확진된 거야. 24명은 정부의 잘못으로 죽은 거야. 그러니 이건 우리가 다 같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지만 그 생명에 대한 목숨값을 정부에 요구해야 돼. 책임지고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건 정부의 무능의 문제다 라고 얘기해야지. 어디서 지금 실종된 시민의식이라고 개빵을 치면서 지랄들이야 이 쌍놈의 새끼들아. 지금 모든 확진 환자 모든 사망자 이거 정부 책임이에요. 이건 정부의 무능 때문에 단 한 명이 정부의 잘못으로 죽어도 무능한 정부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버린 무능력한 노무현 정권의 치가 떨린다는 박근혜 씨. 24명이 24명이 메르스로 죽고 166명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폐의 상처를 갖고 살아야 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박근혜 당신의 무능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쟤네들 분위기가 이 모든 책임을 보건복지부 문영표한테 덮어씌워서 보건복지부 장관 바꾸고 그 자리에다가 좀 노환규라든가 이런 의사협회 의사 너무 띄우잖아. 왠지 느낌이 노환규란 의사를 너무 띄우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얘네들이 이 사태가 수습되면 문영표를 책임자로 자르고 그 자리에 노환규를 앉히려고?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너무 띄우길래. 물론 노환규란 사람이 했던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좀 수상하더라. 왠지 느낌이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지. 이번 문제는 문영표만의 문제가 아니야. 문영표가 뭐 했어? BH 쪽지 전달한 거밖에 더 있어? 청와대 지시 전달밖에 더 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청와대가 그 감염병 매뉴얼을 안 지켰다는 거야. 정부가 보건의료 당국이 이제 그나마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매뉴얼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도 심각 상태인데 심각 상태에 맞게끔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 그게 매뉴얼대로 안 하는 정부의 무능일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왜 그 전원 구조 오보가 왜 나왔을까?